건불 10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어요.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버핏은 미국은 위대하다,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지만 과거에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듯이 미국도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정학적 갈등도 있죠. 패권의 위기, 도전받는 기축통화의 지위, 양극화와 내부 분열같이 강한 제국들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지만 이런 위기들이 누적되면서 약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스콧 켈러웨이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는 미국의 위기를 100개의 현상으로 봤습니다. 그럼 미국이 무너질까요? 미국은 100년이 넘는 짧은 역사지만 여러 번 위기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1929년 경제대공황, 1945년 세계 2차 대전 종료, 1987년 블랙 먼데이, 그리고 2023년. 이번에는 어떻게 벗어날까요? 스콧 교수의 표류하는 세계에 나온 100가지 미국의 위기 중에서 제가 뽑은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국은 마지막이 되면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닉슨과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절정을 이뤘었던 인프라 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비용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더 많이 줄었을 거예요. 미국 도로 5개 중에서 하나는 나쁜 상태고 미국인 45%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고 2분마다 한 번꼴로 수도관이 파열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국가가 세금을 거둠으로써 당연히 국민을 위해 해줘야 되는 공공서비스인데요. 인프라 위에서 기업과 개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생산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이 거치는 거고 국가는 지속적인 부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인프라가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이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세 피난처로 기업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2016년 기준 기업 이익 절반이 조세 피난처로 예치됐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중산층과 서민들만 세금을 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겠죠. 사회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실제로 전체 일자리 3분의 1 이상이 대졸,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는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 계급 이동이 막히고 고위 관리직을 그들끼리 나눠갖기 시작하면은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근거로 미국 상위 10%가 8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식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고 배당을 지급합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미국의 89% 부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순자산으로만 봐도 미국의 상위 1%가 1990년에는 24%를 가지고 있었지만 2021년에는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 쏠림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시총 상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 기업들이 반독점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영원한 이윤을 창출하고 싶겠죠. 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테크 기업들은 로비 지출액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게 더 돈이 되기 때문이죠. 2020년 페이스북은 로비 활동으로만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억 원을 썼습니다. 언론을 보유해서 여론을 장악하려는 기업들도 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자본과 법을 그들이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 사이 미국 중산층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993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중산층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마법 때문인 거죠. 소득이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도 비슷한 비율로 늘어났어요. 소득이 늘지 않으면 물가도 같이 늘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식료품비, 임대료, 의료비는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합니다. 가장 큰 상승이 보다시피 교육비예요. 1980년대 평균 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이 150% 상승했습니다. 돈이 있는 자녀들만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들은 대학이라는 허들을 만들어서 부를 대물림해주고 있는 거죠. 2021년 연평균 대학 학비를 보면은 사립학교 기준으로 우리 돈 연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다 생활비, 숙소비를 생각하면 수억 원의 돈이 학비로 들어가는 거고 부모의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걸 다 빚으로 갚아야 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학비는 올라가지만 미국의 R&D 비중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R&D 비용 3분의 2를 차지했던 미국이지만 이제 3분의 1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R&D에 대한 투자는 다음 먹거리예요. 다음 먹거리가 취약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R&D를 열심히 하는 국가가 미래 먹거리를 차지하면은 미국의 패권은 밀려나고 기축통화국으로서 경제적 프리미엄도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미래의 먹거리가 불안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면은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제국의 성장이 끝나고 부가 권력자들에게 쏠리면 국가의 종말이 왔었어요. 하지만 버핏은 미국이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가 투자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에요. 미국 역사의 3분의 1을 투자 인생으로 살아온 버핏이 아직 미국이 건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지표들을 보면은 미국이 세계의 부를 꽉 쥐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회로 만들어서 다시 성장했습니다. 코로나와 원자재발 스태그플레이션, 인도 인플레, 은행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이지만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다시 패권국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거라 봐요. 투자자는 미국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예상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표류하는 세계의 100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경제대공황이 찾아왔지만 뉴딜 정책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브레튼 우드 체제를 통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패권을 다시 유지하고 1970년대에 금태환제를 포기했었죠. 그러면서 금 없이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를 합니다. 그때 중동의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하는 페트로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부를 계속 유지시켰어요. 1980년대에 무역 적자 누적이 심해졌습니다. 일본 때문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과 독일의 환율을 불리하게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서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으로 몰아냈고 중국을 무역 개방시켜서 저물가 호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너무 커졌고 미국은 이걸 견제하면서 자국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장은 어디가 될까? 인도? 아세안일까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무인화 공장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겠죠. 한국과 대만에 몰린 반도체 공장을 일본과 미국으로 분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환경 규제를 강화해서 중국과 중진국들이 제조업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플라자 합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조업의 중심인 아시아의 위기이자 이를 잘 준비해서 피할 수 있다라 그러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도체, 2차전지,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 이걸 다 잘하는 한국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다가올 미국의 뉴 플라자 합의에서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강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생각보다 많이 골마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규칙을 바꾸면서 위기를 탈출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스콧 교수의 표류하는 세계를 읽어볼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